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지난번의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 환경과 살아있는 생물 환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서로 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데, 오늘 주되게 얘기해 볼 것은 무생물들이, 즉 빛, 토양, 온도, 공기, pH 등등의 것들이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빛의 세기에 관한 것이에요. 생물이 어떤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어디로부터 얻는다 그랬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 이용 가능하게 한 에너지원인 유기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광합성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하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생물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자라고 하는 것으로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제 식물이, 여기 있는 이 식물이 광합성을 수행하는 유명한 생물인데요. 이 식물은 광합성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을 보시면 여기에 광합성을 수행하는 부분들, 즉 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합성을 수행하는 부분인데, 잎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뭐도 일어나냐면 세포 호흡도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 엽록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광합성은 CO2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CO2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 잎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CO2를 흡수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반대로 이렇게 CO2를 생산하는 과정도 벌어진단 말이죠. CO2를 흡수하는 광합성과 CO2를 발산하는 이 세포호흡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 X축이, 이 그래프의 X축이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냐면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광합성이 더 안 일어날 텐데, 빛의 세기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수준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의 세기가 증가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의 세기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준을 우리가 무엇이라 불렀냐면, 빛이 꽉 찼단 말이지. 빛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꽉 차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광포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이들이 만약 빛이 없다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광합성이 불가능하겠죠. 그럼 뭐만 일어나겠어요? CO2를 흡수하는 세포 호흡만 일어난단 말이죠. 세포 호흡만 일어나니까 CO2가 계속해서 흡수만 일어나고 생성되지 않는 거죠. 이때 이 양,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양을 우리가 호흡 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광포화점이 높고 호흡량이 큰 생물이 있는 반면, 광포화점이 낮고 호흡량이 적은 생물이 있어요. 이렇게 광포화점이 높고 호흡량이 많은 생물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와 같이 광포화점이 낮고 호흡량이 적은 생물을 우리가 음지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밝은 양지다,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음지다, 이런 얘기인데, 특정한 환경에 적응했다는 얘기죠. 이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식물에 따라서도 이렇게 적응 기작이 다른데, 잎에 따라서도 밝은 곳에 존재하는 잎과 어두운 곳에 존재하는 잎이 약간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요 쉐이드 리프라고 해서 어두운데 음지에 있다고 해서 음엽이라고 하고요. 얘는 선 리프라고 해서 양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두운 지역보단 밝은 지역에 빛의 세기가 더 강할 거고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수행하는 조직의 발달이 훨씬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울타리를 쳐놓은 것 같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많이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이 울타리 조직이 밝은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발달하니까 잎의 두께가 어떻겠어요? 잎의 두께가 밝은 지역이 어두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두껍다라는 사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밝은 지역에서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더 두껍다. 두 번째로는 빛의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빛이 있다가 빛이 없다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밤낮이 생기고요. 그리고 낮이 길어졌다가 낮이 짧아졌다가 지구가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이 1년 주기로 이 낮밤의 길이 좀 바뀐단 말이죠. 이때 식물이 자기 자신이 꽃을 피워야 할 계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 파악하냐면 밤과 낮의 길이의 변화를 이해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떨 때는 낮이 16시간이고 밤이 8시간이에요. 밤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이죠. 이때 어떠한 식물은 개화하지 않고 어떠한 식물은 개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이 낮이 8시간이 되고 밤이 16시간이 되면 식물 A는 반대로 개화하고 식물 B는 개화하지 않더라. 그럼 어떤 식물마다 낮과 밤의 길이를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러면 낮의 길이가 중요할까 밤의 길이가 중요할까 이게 이제 생물학자들의 관심사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봤냐면 낮의 길이를 변화시켜보고 밤의 길이를 변화시켜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밤은 그대로 둔 채 낮만 변화시키고 이 상황에서 낮만 그대로 둔 채 밤만 변화시키는 과정을 수행해 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식물이 들어있는 이 곳을 검은 천을 씌워가지고 낮을 이렇게 한번 잘라봤고요. 낮을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식물이 존재하는 곳에다가 빛을 막 비춰가지고 밤도 마찬가지로 잘라봤습니다. 낮과 밤을 이렇게 잘라보니까 이 첫 번째 실험에서 낮을 변화시킨 실험에서는 개화의 변화가 없었어요. 즉 낮은 막 이렇게 아무리 잘라도 변화가 없더란 말이죠. 근데 이 밤을 내가 빛을 딱 비추어가지고 딱 쪼개어 보니까 즉 전체 16시간인 것을 8시간, 8시간으로 이렇게 쪼개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개화가 변화했다란 말이죠. 변화했다는 건 뭐예요? 기존에 꽃이 피던 것이 피지 않고 피지 않던 것이 피더란 말이죠.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이 개화라고 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는가 이랬더니 한계 암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마다 어떤 정해진 밤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즉 암기가 되게 중요한데 한계 암기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증가하느냐, 어떤 임계보다 더 늘어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개화를 될 수 있고요. 줄어드느냐,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밤의 길이가 길어졌다.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핀다. 이 말은 낮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일 식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밤의 길이가 기니까 장야 식물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죠. 반면 어떤 밤의 길이보다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꽃이 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장일 식물이다. 혹은 단야 식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식물은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때 낮의 길이가 아니라 정해진 밤의 길이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것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국화라고 하는 식물이 있고 보리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국화라고 하는 식물은 한계 암기가 바로 이 정도 되겠네요. 한 13시간 정도. 그러면 낮의 길이가 13시간이니까 밤의 길이는 11시간이겠죠. 11시간이 바로 이게 뭐냐면 한계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 암기보다 짧았을 때, 한계 암기보다 길었을 때, 즉 여기가 긴 기간이죠. 길었을 때는 꽃이 잘 피고 한계 암기보다 짧았을 때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점보다 짧아질 때는 꽃이 피지 않고 어떠한 기준점보다 길어질 때는 꽃이 피더란 말이죠. 밤이 짧아야만 밤이 짧을 때는 꽃이 피지 않고 밤이 길어야만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라고 넣으면 가는 단일 식물이다. 가는 장일 식물이다.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리를 보세요. 보리도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 뭐 여기로 잡죠. 대략 한 12시간이라고 보죠. 12시간의 한계 암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2시간보다 짧아졌을 때는 꽃이 잘 피고 12시간보다 길어졌을 때는 꽃이 피지 않더란 말이죠. 그럼 낮의 길이가 어때야 돼요? 낮의 길이가 길어야지만
길어야지만 꽃이 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장일 식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가 대략 언제예요? 그죠? 뭐 봄이나 늦봄, 뭐 초여름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낮의 길이가 또 짧아질 때는 하지를 지나서 이제 가을 정도가 됐을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봄에 주되게 꽃이 피는 생물이 있고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대보고 스탠드에 보면 지금 가을에 꽃이 많이 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놈들은 전부 다 단일 식물이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쭉 여기까지는 되게 중요하고 이건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창가에 어떤 화분을 두었더니 식물이 위로 자라지 않고 굽으로 자랐단 말이죠. 왜 위로 자라지 않고 굽으로 자랐어요?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즉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방향으로 식물이 구부러져 자라는 원인을 우리가 현상을 굴광성이라고 하고요. 이 원인 물질 중에 옥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식물 생장 호르몬의 어떤 분포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식물이 구부러져 자라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식물이 태양 방향으로 구부러져 자라면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그죠? 빛을 받는데, 빛을 내가 더 받는데, 빛을 비스듬히 받는 것보다 이렇게 수직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태양빛이 요 부분 가시광선 영역이 또 무슨 영역이냐면 광합성을 수행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그 물 밖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의 빛을 다 받지만 물 안에 있는 조류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빛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막 흡수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이 붉은색 영역과 매우 짧은 이 보라색 영역의 빛은 많이 흡수를 하고요. 청색 영역의 빛은 거의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 되게 푸르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푸른색 빛은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지만 나머지 빛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청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약 조류라고 한다면 더 깊숙한 곳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붉은색 얘가 이제 홍조류거든요. 홍조류. 얘가 갈조류. 얘가 녹조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녹조류하고 홍조류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이제 깊이거든요. 깊이에 얼마만큼 많은 종의 생물이 사는가. 지금 녹조류는 대략 한 10m 정도 되면은 더 이상 타질 못해요. 10m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빛들이 투과될 수 있는 경우가 10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녹조류나 갈조류나 홍조류는 10m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빛이 부족해지고 푸른색 빛만 남는단 말이죠. 그럼 이 푸른색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조류들은 더 깊숙한 곳에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생물은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조류나 갈조류는 더 깊숙한 곳에 살 수 있다. 그럼 이놈들은 푸른 빛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온도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을이 되니까 뭐 단풍 여행 많이 떠났죠. 지난번에 이제 뭐 몇몇 반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이렇게 야외로 이제 MT도 다녀오고 그랬던데 보면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 온 산이 울긋불긋 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식물들이 이 봄에는 스프링에는 이렇게 녹색을 띠어요. 녹색을 띠는 이유는 광합성 색소에 엽이 녹색으로 띠게 만드는 엽록소가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을이 되면 엽록소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왜? 광합성을 수행하는 어떤 빛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잎을 엽록소를 버리고 잎을 버려서 식물을 오히려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합성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추위만 타게 되니까 이 잎에 있는 엽록소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단풍이 들게 되고요. 내가 이 잎을 이제 버리게 되면 낙엽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온도의 변화도 생물에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온도와 동물은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사막 지역, 더운 지역이죠. 북극 지역, 추운 지역이에요. 반달가슴곰은 우리나라 쪽에도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에 살고 있는 거고요. 북극곰은 추운 지방에 사는 겁니다.
동물을 보니까 추운데 살면 살수록 어떠냐면 몸의 덩치가 더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몸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체온의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반대로 더운 지역에서는 내가 몸의 덩치가 작아야지만이 열을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귀. 사막여우의 귀는 상당히 넓은데 북극여우의 귀는 매우 작죠. 이 말은 뭐예요? 귀라고 하는 것도 또 뭐겠습니까? 열을 내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안테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열 발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귀가 확장되어 있는 반면 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열 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가 작아진다. 다시 정리해보면 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몸의 크기는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귀나 날개나 팔, 다리와 같은 것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요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나머지도 이제 요거는 들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어와 같은 파충류는 뭐 비늘을 통해서 몸에 또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제 보호하게 되고요. 캥거루쥐 같은 경우도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진한 소량의 오줌을 놓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조절한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선인장도 뭐 잎이 바늘이 됐고요. 뭐 낙타도 자신의 몸에 많은 어떤 그 물을 보유할 수 있고 지방을 많이 보유해서 그것을 다시 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이 너무나 다양해요. 환경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생물이 어때요? 각각에 적응함으로써 다양해질 수 있는 과정이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 여기 먹이고물부터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들 사이에 뭐가 오고 가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오고 갈 수 있거든요. 이때 유기물이 오고 갈 때 이것을 우리가 먹이 관계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게 되고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먹고 이들의 모든 사체는 또 분해자에 의해서 되게 됐죠. 그러면 그 과정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쭉쭉 그어보면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해서 뭐처럼 보인다? 그물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럼 먹이 관계를 쭉 보면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고요.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3차 소비자가 먹습니다. 벼를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는단 말이죠. 이때 보니까 개체수나 생물 양이나 에너지가 밑에서는 엄청나게 큰 반면 위쪽에서는 엄청나게 적더라. 이와 같은 관계가 이러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생태계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피라미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얘기를 더 다룰 거니까 그때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의 순환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보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쌓는다고 했을 때 아래쪽을 더 크게 쌓고 위쪽을 좀 작게 쌓아야지만이 균형을 이루게 되지 아래쪽이 적게 쌓고 위쪽이 많이 쌓이면 금방 쓰러지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1차 소비자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어떠한 요인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먹이가 증가했으니까 2차 소비자는 이걸 많이 먹고 마찬가지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생산자는 1차 소비자에게 많이 먹히니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보면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먹이는 줄었고요.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증가하지 못하고 자꾸만 줄겠죠. 먹이는 줄고 자기를 먹는 놈은 늘어나니까. 그럼 다시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먹이가 줄어서 2차 소비자가 줄고 생산자는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가 변화하려고 하면 나머지가 다시 그걸 제대로 끌고 오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것이 가려고 하면 다시 끌고 와요. 어떠한 원인이 결과를 낳았을 때 그 결과가 다시 원인에게 주는 피드백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균형이 언제 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환경 파괴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바보 고원의 생태 변화는 쭉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보니까 제일 먼저 어땠냐면 늑대라고 하는 것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늑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줄었어요. 뭐 누구에 의해서 줄었겠어요? 사람인들이 뭐 늑대를 잡거나 뭐 이랬겠죠. 늑대가 줄어드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사슴들이 막 늘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생태계에서 배운 걸로 보면 어떻겠어요? 생물에 의해서 생물이 바뀌었으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생물이 이렇게 줄었으니까 어떤 포식자가 줄었으니까 그것의 먹이가 확장됐단 말이죠. 그러면 사슴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얘네들이 많은 풀을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늑대의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긴 하고, 그래서 늑대가 다시 이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이 초원의 생산량도 조금씩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태계는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곳에 어느 하나의 대상에 인간의 의도만으로 무언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늑대라고 해서 생태계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균형을 만들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란 말이죠. 수업 시간에 그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